안녕하세요. 자살 충동 경험 여부 분류 문제를 통한 자살 위험 요인 파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3조 김동원, 박현진, 송민석, 이일여초의 발표자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차 프로젝트 수정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주제 및 분석 목표를 말씀드린 다음 두 번째로는 데이터 소개 및 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처리 및 EDA이고 네 번째는 모델링, 마지막으로 모델 해석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제 및 분석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주제는 자살 충동 경험 여부 분류 문제를 통한 자살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보험 면세를 활용해 자살 충동 경험 여부와 관련이 깊은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제가 어떠한 사회적 이유와 관련인지 여쭤보신다면 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배가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자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이러한 선연구를 바탕으로 저의 결론들을 이들과 비교해보면서 기존의 연구들을 보충하고 혹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이후 사회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자살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영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체적 상황에 맞는 자살 충동 요인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자살 예방 정책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소개 및 수집 방법입니다. 저희는 MDIS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건교육 안전가족 환경 사회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매해 짝수의 5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들입니다. 여기서 가구는 매해 조사 대상 구에서 약 2만 5천여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합니다. 조사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 사항,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경제활동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점은 가구주, 가구원, 청소년에 따라서 별도의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조사에 대해서 2016년과 18년, 20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약 4만 개의 로우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로우와 컬럼에 대한 예시입니다. 제가 아까 이 조사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식별 정보에 관련된 컬럼들인데요. 여기에는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정보에 관한 컬럼에는 만연령, 성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건강관리 정보에 관련된 열에는 적정 수면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자살 충동 여부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 관련 정보인데요. 여기에는 학교생활 만족도, 기대교육 수준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인식 정보인데요. 여기엔 사회안전 인식도, 사회 불안 요인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 관련 정보인데 여기에는 결혼 견해, 이혼 견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일곱 번째로는 환경인식 정보 관련된 컬럼들에는 현재 체감 환경, 환경 문제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정보에 관련된 컬럼에는 지난 일주한 경제활동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타겟 리스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자살 충동 여부인데요.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있다, 없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바이너리 변수의 0과 1인데요. 이 변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 질문을 바탕으로 논지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처리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할 때 가장 먼저 연도별 응답값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2016년과 18년도에는 보통이라는 말이 2020년에 와서는 보통이라다라는 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실시한 후에 데이터를 병합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수정이 불가능한 컬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매년 선택지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두 개의 컬럼을 드랍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기 분석을 위해서
그룹군을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초중고 재학생 중 만 연령 18세 이하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성인은 초중고 재학생이 아니면서 만 연령이 18세 초과인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각 그룹별 설문지를 참조하여 N의 값을 보관하였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구주, 가구원, 청소년에 따라서 다른 설문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교직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지를 참조하여 N의 값을 적절히 보관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2주간 아프지 않았던 사람들 중 유병일수 칼럼이 결축되어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보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NA 값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칼럼 같은 경우에는 드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보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자살 충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컬럼들은 보존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사내 연구를 참조하였습니다. 그 예시로는 가구 소득, 일병 일수, 음주 횟수, 스트레스 정도, 가족관계 만족도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철이 좀 특별한 점으로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오디널 변수 스코어링입니다. 저희는 설문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컬럼이 5개 레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1부터 5로 등간격 스코어로 부여하였습니다.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식으로요.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5개 레벨이 아니라 4개 레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1부터 4까지 스코어를 보였습니다. 수정 예시로는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 느끼지 않은 편이다, 느끼는 편이다, 매우 많이 느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예외로는 가구 소득 코드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8개 레벨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1부터 8까지 스코어를 부여했습니다. 가장 먼저 100만 원 이하의 집단, 쭉쭉 해서 700만 원 이상의 집단까지 8개의 스코어로 분류했습니다. 저희 좀 더 특별한 점은 또 청소년과 성인 데이터를 분할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청소년 혹은 성인만 대답 가능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은 흡연과 음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 만족도 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성형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성인과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와 학생 간의 자살에 대해서 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부적응, 교우 관계도 되게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입니다. 저희는 원 데이터는 원래 n이 11만 개 있었고 키가 230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처리한 이후로 청소년과 성인 모델로 분리가 되었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2,300개, 성인 같은 경우는 48,000개 데이터로 분리가 되었고 각각의 컬럼은 95개와 103개입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살 충동 비율이 전체 학생의 5% 가량이 되었고 5.5%, 성인 딱 5%였습니다. 네, 다음은 EDA입니다. 가장 먼저 인구 통계 변수와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왼쪽 플랫을 보시면 성별에 따른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을 볼 수 있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자살 충동을 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플랫을 보시면 연령에 따른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을 볼 수 있는데요. 낮은 연령대에서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높게 관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구 소득에 따른 자살 충동 경험 비율입니다. 대체적으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높아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수지입니다. 2년제, 4년제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양보화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막대프 3개를 보시면 4년제 대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인데요. 이 경우 상대적으로 자살 충동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관적 만족감에 따른 자살 충동 경험 비율입니다. 대체적으로 주관적 만족감이 낮을수록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이 플랫 같은 경우에 좀 재밌어가지고 들고 왔는데요. 이 플랫은 결혼을 한 사람 중에서 결혼 견해에 따른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우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보다 되게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청소년과 성인 모델로 분리해서 본 만큼 EDA를 통해서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을 보시면 성인보다 청소년이 자살 충동한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인 약 5%였고 청소년 약 55%였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과 성인에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모델 모두에서 가정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 모델 모두에서 이 가정 스트레스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인의 흡연 음주인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흡연 음주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만 보았고요. 흡연과 음주 모두 하고 있을수록 자살 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청소년 성인 모델의 분리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델링입니다. 저희 우선 크게 세 가지의 모델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인과 청소년을 비교하였고, 두 번째는 성인과 청소년 중에서 2020년, 즉 코로나 시국이랑 그 전이랑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도 분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먼저 퍼펙트 세퍼레이션을 야기하는 설명 버스를 제거하고 모델을 재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활용해가지고 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파라미터를 튜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겟 잡고 있는 자살 충동 여부가 임밸런스하기 때문에 F1 스코어를 바탕으로 튜닝을 진행하였고 모델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 특성상 리콜이란 지표도 되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각 모델에 대해서 스코어를 나열할 것인데요. 이 스코어를 나열하기 앞서서 저희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스코어들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두었고, 만약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먼저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은 F1 스코어와 리콜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모델이 일반적으로 랜덤 포레스트와 SM 레디어였습니다. 이 레디어 커널이었습니다. 이 점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성인 전체 연도에서 F1 스코어와 리콜을 살펴보았더니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리콜이 제일 높았고 그리고 F1 스코어는 SPN이 제일 높았습니다. 레디어 커널에서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반대긴 했습니다만 F1 스코어는 랜덤 포레스트 제일 높았고 그리고 리콜 같은 경우에는 레디어 커널에 SPN이 제일 높았습니다. 16년, 18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콜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레디어 커널에 SPN이 제일 높았습니다. 성인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2016, 18년인데요. 여기에서는 F1 스코어와 리콜 모두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2020년인데요. 여기서는 좀 특별하게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라쏘를 이용한 페널라이드 로지스트 리그레션이 제일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리콜은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높았습니다. 저희의 모델링 간단히 종합하자면 F1 스코어는 절대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모델 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쉽게 분류가 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랜덤 포레스트와 SBM이 비교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저희는 논의의 일관성과 주요 변수의 파악의 용이성을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해석입니다. 저희는 베리어블 임폴런스를 기준으로 모델을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리어블 임폴런스란 해당 변수가 모델의 스코어에 기여한 정도를 말하는데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에서 베리어블 임폴런스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성인과 청소년,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간의 차이입니다. 가장 먼저 전체 기간 성인과 청소년 간의 차이입니다. 최종 모델로 선정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베리어블 임폴런스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특이사항으로는
생활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스트레스가 9에 있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스트레스 1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인보다 학생에게 외부 환경 요인이 더 중요해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그 예시를 들자면 청소년에서는 야간 보행 안전이 8에 있었고 사회안전 인식도가 9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연구가 있었는데요. 근린 지역의 안전, 빈곤,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 인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매우 저희의 결과와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 생활 습관이 성인에게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성인 모델을 보시면 5위에는 적정 수면 여부, 7위에 건강평가 코드, 그리고 10번째에는 아침 식사 여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을 청소년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 이유를 고민해 보니 청소년은 가족이나 학교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한 기관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차이는 성인의 생활의 자율성으로 인한 차이 가능성이 높다 생각했습니다. 관련된 사회 연구로는 가장 먼저 균형 잡힌 식단 섭취가 우울증 예방에 중요했고요. 그리고 국내 연구 중에서 아침 식사 관련 변수와 살 충동 간의 연구가 존재했습니다. 나이, 성별, 소득 수준 조정 시 아침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유의했습니다. 물론 이 아침 식사 빈도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분석과 살짝 좀 결이 달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 여부와 같은 발현의 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로는 청소년 역시 수면 부족, 낮은 학업 성적, 높은 스트레스가 자살 시도와 관련된 그 변수들이라 보았는데 연구가 있었는데 저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면 관련 변수가 청소년 모델 같은 경우는 10위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베리어블 임포턴스를 보았기 때문에 자살 충동 경험 비율과 그 앞에서 본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그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플랫을 통해서 각 변수들과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어떤 방향을 갖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인의 직장생활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인데요. 그 플랫을 보시다시피 그 직장생활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자살 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무직보다도 그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었는데요. 그 왼쪽 플랫을 보시면 학교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자살 충동 경험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오른쪽 플랫을 보시면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자살 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의 사회 환경 변수와 자살 충동이었는데요. 왼쪽 플랫을 보시면 사회 안전 인식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사회 안전에서 불안을 느낄수록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야간 보행 안전 같은 경우에는 야간 보행 안전에 대해서 위험함을 느낄수록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거의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 안전 변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인의 건강 관리 변수와 자살 충동인데요. 왼쪽 플랫을 보시면 적정 수면 여부와 자살 충동 경험 비율입니다. 여기서는 적정 수면하지 못할수록 자살 충동 경험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하지 못할수록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건강 평가에 따른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인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할수록, 그러니까 부정적일수록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전 시기의 성인 모델과 코로나 시기의 성인 모델에 대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특이사항으로는 2020년도에 건강평가의 중요도에 점프가 발생했는데요. 코로나 이전 시기 같은 경우에는 건강평가 코드가 7에 있었지만은 2020년이 되면서 4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도에 적정 수면 변수가 10% 사라졌는데요. 이는 코비드19로 인해서 환경 변화나 직장 스트레스가 이 둘에 비해서 중요하다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 가족, 배우자의 만족도는 여전히 중요한데요. 이는 앞에서 살펴본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저의 결과 관련된 성형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비드19의 확산으로 생활 패턴의 급변함에 따라서 우울, 무기력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살 시도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직무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는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16년과 18년도에 청소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기의 청소년과 코로나 시기의 청소년 모델에 대해서 비교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특이사항으로는 가정 스트레스의 중요도가 크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동시에 가족관계 만족도의 중요도는 오히려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큰 변화라 볼 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기관 모두에서 교육관계 만족도가 치료 중요했는데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인과관계가 자살 충동률과 관련이 있다는 성향과 많은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결과와 관련된 성향들도 살펴보자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이나 친구가 생기지 않은 상황이 자살 충동 오지의 유리한 증가를 야기했고 남학생은 강한 유대감이 있는 조직에 속하면 자살 충동 오지가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교환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남성과 여성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뒤에서 좀 더 살펴보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인들과는 달리 두 기관 모두에서 사회구조적인 인식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16년도, 18년도, 즉 코로나 이전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 보행 안전도,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환경 문제 인식, 기후변화 코드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는 사회구조적 인식의 차이와 결부된 개인의 특성이 존재해가지고 자살 충동률에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아예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대중매체 혹은 미디어 등 간접 체험을 통해서 인지 행동 양식을 학습하는데요. 미디어의 발달 및 코비드19 환경에 의해서 미디어 접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은 타의 불안과 관련된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자살 충동으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성형 연구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걸릴 확률이 또 오즈가 1.93배 높았으며 친구와 보내는 시간 등 사회적 활동도 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 관련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늘어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 모델에 대해서 비교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은 성인인데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배려와 인플루언스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교 생활 스트레스가 남성에서 5였지만 여성에서는 1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청소년 같은 경우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생활 스트레스 변수에 되게 중요도가 높았는데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고립이나 친구가 생기지 않는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연구 결과인데 자살 충동 오지가 유의한 증가를 야기했고 남학생은 강한 유대감이 있는 조직에 속하면 자살 충동 오지가 크게 감소한다는 아까의 그 연구 결과와 지금 결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간의 중요도에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가지고 들고 와봤는데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 내 대상 직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직원의 경우에는 직장 내 물리적 환경, 조직적 분위기가 자살 충동 및 시도와 유의한 상황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직원의 경우에는 직장 스트레스보다는 우울증이 자살 충동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사실 이 연구 결과는 저희의 분석과 맞지 않는데 저희는 이 차이에 대해서 연구 50%의 특성의 차이를 것이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함의점입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사실 단기적인 자살 충동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비드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재난을 함께 경험한 동안 자살률이 감소하는 풀링 투게더 이펙트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는 이러한 상황은 지금 풀링 투게더 이펙트와 되게 관련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코비드19 환경 하에서 정신 건강에 부화된 악영향은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잔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인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자살 위험을 판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른 활용 방안입니다. 2022년 자살 예방 백서를 읽어보면 현재 자살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걸 읽어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일괄적인 사업이란 건데요. 청소년과 성인 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한 실질적 예방 정책의 변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생활 스트레스 관련 조사 및 상담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정생활 스트레스 관련 조사 및 상담이 강화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홍보 위주 사업이 이루어져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현재 밀도 있는 자살에 대한 정책은 지금 자살 시도자 혹은 유족에게만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 사람들에게는 단순 홍보 수준만 그치고 있고, 일선 실무자, 소수의 일선 실무자만이 지금 실질적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이용하여 위험군을 분류하고 개별적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순하게 설문조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까 성인 모델과 청소년 모델에서 중요한 변수 7개만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설문조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마 대면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설문조사를 받으셨을 텐데요. 아마 체크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걸 다시 주시면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위험군이시라면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문 제작하여가지고 그와 접근성 있는 방식으로 자살 충동 위험 파악 및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퓨처 먹습니다. 우선 저희는 F1 스코어를 바탕으로 튜닝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이제 리콜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여 단순 F1 스코어가 아니라 리콜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F베타 스코어를 활용한 모델링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및 추가적인 변수를 활용해가지고 모델을 정교할 수 있으려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다 보니까 되게 불친절한 응답이 많은데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편향적인 응답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을 발표 마치겠습니다.